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세 분 여러분께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용탁 해설위원, 유희관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택 위원은 겨울에도 수업으로에게도 쉬질 않습니다. 발만 하면 입만 열면은 화제가 되는 우리 화제인데 우리 박용택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항상, 항상 그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항상 뭐 야구 팬들이 잊지 않고,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듣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또 듣고 싶은 얘기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요즘 거의 제가 모시고 있는 형님인데 이렇게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희관이 무슨 뭐 레슬링 해설해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 팬이었는데 기회가 또 좋게 특별 해설위원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프로레슬링이요? 네, 프로레슬링 해설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프로레슬링 레슬러 같은 머리인 거예요? 어떻게 오늘 찹 한번 예. 요즘 뭐 바쁘게 지내는데 바쁘게 지내도 야참이 부르면 알겠습니다. 다 제쳐놓고 나와야죠. 해설까지만 하지 레슬러로 나가지는 않을 거죠? 얼굴은 거의 레슬러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공격적인 야참 참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참의 공식 믿고 보는 두 조합인 박용택 해설위원, 유희관 해설위원 오늘 함께하겠고 또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걸맞는 LG 전문가죠. 윤세호 기자와 함께 오늘 신나게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참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참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의 참견 너튜브가 독립 채널 개설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지난 한 주 이 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가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열정만큼이나 팬들의 열정도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경기 연속 매진인가요? 네, 일단 뭐 대전 홈 경기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네. 6경기 연속 매진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경기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요. 6경기 연속 매진인데 하나 구단의 최고 대전 연속 홈 경기 매진 기록이 6경기에서 지금 타이예요. 지금 한 번만 더 대전 경기가 매진이 되면은 신기록이고 청주구장 경기까지 하면 9경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호성적이 좀 잘 유지만 된다면은 그렇죠. 올해 신기록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3연전이 사실 좀 아쉽게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화 이글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최근 시즌에 비해서 달라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결국에는 어떤 선수 보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했던 건 사실 몇 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사실 하나 이글스는 올 시즌보다는 이제 내년 시즌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떤 새로운 야구장에서 좋은 스타트를 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건데 어쩌면 유현진 선수가 조금 더 예상보다 빠르게 하나 이글스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결국엔 조금 한 1년 정도 좀 땡겨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아마 이 하나 팬들은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덕분에 저희도 시청률이 대박이 났습니다. 시청률 엄청나게 나왔어요. 맞아요. 예. 화요일 경기였나요? 롯데전 시청률이 2.4%로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야구 경기를 보신 그 경기가 됐습니다. 분당 시청률도 마지막 이닝이었죠. 9회 말에 4.6%. 대박이다. 완전 대박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시청률은 정말 맞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에 7연승을 달리면서 팬들을 열광하게 한 한화 이글스가 최근 경기에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올 시즌 한화 이글스의 선전은 어느 정도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폭발력을 증폭시켰던 계기는 바로 류현진 선수의 합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정작 류현진 선수는 맞아요. 아직 첫 승이 없고 특히 지난 금요일 경기 같은 게 제가 그 당시 연장 중계를 했었는데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결과가 좀 약간 좀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체감상 유현진이 미국에서도 저렇게 던졌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기록에서 없었죠 그 정도 거의 한두 번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맞으면은 이거는 굉장한 큰 이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경기를 고척에서 했으니 여러모로 좀 충격이 좀 컸습니다. 네. 유희관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유현진 선수가 KBO에 복귀를 하면서 이 미디어의 팬들의 기대치가 많이 본인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 본인이 뭔가 첫 게임부터 첫 승을 했더라면 뭔가 올 시즌이 좀 편안하게 풀렸을 텐데 본인 빼고 나머지 선발 투수들이 또 승리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첫 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프링 캠프에 합류가 늦은 게 많이 유현진 선수가 아직까지는 투구수를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유현진 선수가 좋았던 그런 100%의 몸 상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시즌이 거듭되고 나면 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3경기밖에 네. 치르질 않았고 물론 이제 금요일 경기 약간 좀 내용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3경기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3경기를 놓고 류현진 선수가 그 투구를 했던 내용들 그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류현진 선수의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안타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준은 지난 그 류현진 선수의 그 KBO 리그 마지막 시즌이었던 12년도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피안타율이 현재 3할 오픈 9리가 나오고 있고 좌우도 역시 높은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타 피안타율이 3할 6푼 1리, 우타자에게 3할 오픈 7리인데 흥미로운 것은 밥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2년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밥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밥입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얘기하겠죠. 맞아요. 저는 항상 솔직하니까. 이제 몸을 좀 사리시네요. 많이 혼났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것도 좀 센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밥입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강한 구위를 갖고 있는 유현진 선수가 12년도에도 밥입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 물론 이제 운이 좀 따르지 않았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어떤 수비력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류현진 선수가 9위로 상대하는 선수가 아니라 제구력을 상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피안타율에다가 밥입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 당시 한화를 생각하면은 뭐 수비력 이런 것도 포함되다 보면 밥입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지난 금요일 경기 다들 뭐 지켜보셨습니다만은 구종별로 놓고 보면은 류현진 하면은 누가 뭐래도 체인지업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체인지업이 뭔가 좀 이상이 생길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종별 퍼센트 그리고 구속 그리고 피안탈 이런 걸 살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포심 체인저 커브 커터로 봤을 때 포심이 47%, 체인지업이 16%, 커브가 16%, 커터가 15% 네. 이번 시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일단 빠른 공의 구속이 140대 초반이 나왔고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가 나왔고 체인지업이 거의 4할에 육박하는 피안타율을 보여줬습니다. 커터는 5할에 가까웠어요. 예. 체인지업에 분명히 한 문제점이 좀 노출되는 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만 그랬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아, 그럴까요? 토론토 시절 막바지, 그러니까 지난해도 포함해서도 보면 체인지업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 요소는 있었어요. 그게 올해도 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또 하나 좀 적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컷 패스트볼로 보이는데요. 사실 류현진 선수는 이 컷 패스트볼로 2019년도에 그 거의 뭐 최절정기의 활약을 펼쳤는데 이 컷 패스트볼의 약간 움직임 또한 그 날카로움 또한 작년 그리고 토론토 시절보다 조금씩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올해도 좀 이어지면서 사실 저는 류현진 선수의 커터를 우리 KBO 리그 타자들은 못 봤어요. 12년 전에 류현진 맞아요, 선수 상대했을 맞아요. 때 그때는 류현진 선수가 커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컷만 잘 들어가면은 류현진 선수가 또 KBO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컷의 위력이 지금 줄어들면서 사실 이렇게 피안타율이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5할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는 구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두 가지가 좀 뭐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높지만 가장 지금 류현진 선수가 고전하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인지업과 컷의 이런 안 좋은 수치들이. 뭐 투수 입장에서는 뭐 결정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구가 확실치 않으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컷을 장착한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체인지업까지 약간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릴리스 포인트를 보면은 사실 컷은 약간 안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체인지업은 약간 바깥쪽으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 팔스윙이 뭔가 투구를 할 때 유현진 선수가 많이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떨어지는 각도라든지 위력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정확한 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외회전, 내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타고나기를 조금 내회전이 잘 되는 투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회전이 잘 되는 투수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체인지업이나 포크볼을 구종을 이제 어떤 걸 선택할까 할 때 이제 외회전이 좀 잘 되는 투수들은 좀 체인지업을 좀 연마하게끔 뭔가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내회전이 좀 계속 되는 투수들은 그만큼 어떤 슬라이더나 커브나 이런 구종에 좀 더 스핀량이 좀 많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커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저는 결국에는 유현진 하면은 사실 체인지업이었고, 최근에 이제 유현진 선수 공을 처음 쳐본 이제 선수 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타자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어떻디? 어때 보였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얘기했던 갑자기 없어지는 체인지업이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 그냥 뭐 이렇게 막 뭔가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는 체인지업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키움전에도 난타를 맞을 때도 그러니까 어떤 구종을 선택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타자들이. 그냥 빠른 공을 타이밍에 두고 이제 나왔는데 그 변화구들이 다 배트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체인지업이 그러면 헛스윙이 얼마나 나왔나를 봤더니 올 시즌 지금 23.1%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영표 선수가 지난해 헛스윙률이 체인지업이 이제 33.9%, 뭐 임창규 선수 체인지업도 32.3% 이 정도가 나왔고,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 전미르 선수 또 커브 좋잖아요. 지금 헛스윙률이 46.7%. 커브가 배트가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헛스윙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유현진 선수는 지금 헛스윙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조금씩 떨어졌었고, 어쩌면 유희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좀 컷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생기면서 좀 체인지업이 조금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그래프닷컴에서 발표한 그 구종 가치를 보면 류현진 선수는 19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과연 물론 이제 아직 뭐 3경기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떤 평가를 완벽하게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난 금요일에 한 이닝에 그렇게 난타를 당하는 장면은 굉장히 좀 충격이었. 저도 굉장히 사실은 중계하면서 사실 약간 좀 당황했었어요.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됐었죠? 다시 한번 좀 그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키움 타자들의 두려움 없이 상대하는 게 뚜렷이 보였던 게 거의 초구 아니면 2구 내에 승부를 해서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투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키움은 또 젊은 선수들이니까 류현 선수에 대한 그 이름값에 대한 무게가 전혀 없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만큼 좀 눈에 잘 들어왔다. 공이 편하게 상대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2012년도에 류현진 선수가 삼성 상대로 8점을 내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또 최다 실점을 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저리그를 포함해도 자책점이 9나 됐던 적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때도 돌아보면은 좀 날씨가 너무 안 좋다던가 아니면 뭐 낮 경기라던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있을 때 좀 안 좋을 때 나오는 패턴이 있었어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그건 아니잖아요. 군구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의아했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했던 그런 류현진 선수의 고척 경기였어요. 그날 금요일 경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키움전이 되겠는데 그 이닝별로 좀 쪼개서 보면 1회부터 4회까지 피안 타율은 1할이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12타수 1안타였고 초구 둘째구 공략이 2번밖에 없었고 초구 둘째구 공략의 타율에 결과는 안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회 되자 이 숫자가 급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피안 타율이 8할이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초구 공략, 2구째 공략이 6번이었고 그 6번이 모두 안타로 연결이 아까 말씀해 주신 안타로 연결이 됐는데 결국 이걸 키움 타자들이 뭔가 좀 흐름을 잡고 나왔다? 아니면은 공략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빠른 공의 구위가 좀 살아야지만 그 어떤 체인지업이나 커터가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볼 개수가 많아지면서 좀 빠른 공의 어떤 구위가 조금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빠른 공 타이밍에 나오는 배트의 변화구들이 다 이제 걸리기 시작한
부족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사실 좀 계약이 늦었잖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는 실외에서 한 번도 피칭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실내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겨울에 한국에서 이제 피칭을 했었고 사실 실외에서 피칭부터 시작해서 계약 이후에 그 개막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들이 또 뭐 모든 구단 내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팬들이 개막전은 유현진이라는 어떤 생각을 못을 너무 갖고 당연한 갔잖아요. 거였잖아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사실 유현진 선수가 좀 스케줄이 빡빡하게 가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어떤 기간적으로 좀 짧게 준비를 한 건 사실인데 어쩌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볼 개수가 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유희관 위원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희관 위원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구위로 승부하는 좌투수라기보다는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좌투수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생각을 아마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좀 어려운 날이 분명히 있죠. 타자들이 방망이 짧게 잡고 초구들 째고 맞춰대기 시작을 하면은 제구형 투수들이 확실히 그날은 좀 고전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현진 선수랑 비교를 해도 됩니까? 이게 네, 조금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야 뭐 영광이죠. 유현진 선수랑 비교를 해주면 너무 영광인데 사실 아까 뭐 박용택 위원이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투구수를 많이 올릴 수 없었던 게 약간 좀 유현진 선수가 좀 초반이지만 부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경기에 나갔을 때 상대 팀에서 초구 2구부터 공격적으로 타격을 하라 그런 주문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현진 선수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구부터 카운트를 잡고 들어가고 제구력이 좋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타자 입장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초구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라는 이런 주문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또 이 공인구, 뭐 이 메이저리그 공인구와 KBO의 공인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유현진 선수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저는 아직까지 뭐 유현진 선수가 KBO의 타자들의 파악이 좀 아직까지는 안 됐다. 이 타자들이 어디를 잘 치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예전에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용택 위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류현진 선수가 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 네네.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네네네. 오키나와 같이 있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KBO 공인구 딱 잡자마자 한 첫 얘기가 공이 좀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 뭐 그랬었어요. 맞아요. 아마 그 느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준 대로 적응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공에 대한 적응도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닐까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뭐 한석봉이 부탁하겠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뭐 네네. 언젠가는 뭐 류현진 맞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류현진 선수의 피안타에 관한 기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피안타율 첫 텀이 돌았을 때와 네네. 두 번째 텀이 돌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텀이 돌았을 때 그리고 공개수의 변화에 따라서 피안타율이 좀 변화가 있는데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으로 놓고 보면은 첫 두 바퀴 돌았을 때 피안타율은 2할 1푼 4리, 키움전 제외하면 2할 1푼 1리. 세 번째 바퀴는 시즌으로 놓고 보면 8할이 되고 키움전을 제외해도 네. 7할이 나오게 그러네요. 됩니다. 69 기준으로 보면은 시즌으로 놓고 보면은 69 이하에서는 2할 1푼, 키움전 제외하면 2할 5푼, 69 이상에서도 시즌은 6할 9리, 키움전을 제외해도 역시 높은 피안타율을 보여주게 네네.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준비가 좀 덜 됐다. 몸 상태가 덜 됐다. 공개수가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 그 어떤 증명이 되는 입증이 되는 자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좀 류현진 선수가 의도치 않은 습관화가 지금 들여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있는 게 작년 토론토 때도 이제 재활 시즌이니까 네네. 뭐 그리고 요즘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를 빨리 내리는 게 트렌드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에이스급이 아니면은 4, 5 선발급이면은 세 바퀴 돌 때 그냥 바꿔버려서 불펜 맞아요. 기억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작년 류현진 선수의 시즌이 좀 그랬어요. 어쨌든 좀 재활 시즌이니까 돌아온 시즌이니까 좀 뭐 관리 아닌 관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 바퀴 될 때 많이 바뀌기도 하고 세 바퀴 때 나와서 좀 고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이 올해까지도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아직은 그 세 바퀴 돌았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물론 안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나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높은 세 바퀴째 피안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원호 감독도 79 이후에 공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분명히 수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네네네. 했었습니다. 네. 그런 거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런 어떤 패턴이라도 이런 것이 좀 적응이 좀 더 필요하고 체력적으로도 좀 공개수를 올리는 작업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첫 승이 없긴 하지만 첫 승 또 따내고 나면은 이런 부담감 또 떨쳐내지 않을까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첫 승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경기를 봤는데 그 천하의 유현진 선수도 급해지는구나. 그렇죠. 마운드에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경기를 보면서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그렇게 여유 있던 유현진 선수도 연타를 맞으니까 아 사람이구나. 괴물도 사람으로 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더 놀라웠던 게 저는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난타를 당하고 더가웃 들어가서 그 패드 보면서 ABS 패드를 보면서 분석하는 거 보고 야 진짜 대단한 멘탈이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거기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난타를 맞고 쉽게 말해서 털렸으면 네. 어디 가서 그냥 이러고 있을 텐데. 뭐 정확하게 쥐구멍이라도 숨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맞아요. 오히려 웃으면서 내려오면서 패드 보면서 분석하는 거 보고 야 역시 류현진이구나 멘탈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화에게도 중요한 시즌인 만큼 류현진 선수의 활약이 꼭 아마 한화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등판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곧 류현진 선수다운 모습 보여줄 거라고 저희도 뭐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많은 이들을 웃음 짓게 한 시즌 초반의 한화의 파죽지세가 시즌 끝까지 계속되기를 야참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왕조의 조건, LG는 왕조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감독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달릴 수 있도록 LG는 화이팅! 기억나시죠? 염경엽 감독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아이템을 구성하게 됐는데 그때 그 염경엽 감독의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왕조를 뜻하는 거였겠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지금도 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기도 했고요 시간이. 맞습니다. 당시 이제 염기혁 감독이 한 말이 LG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달리겠다라고 외쳤고요. 사실은 작년 한국 시리즈 하기 전에 2000에서 한국 시리즈 준비할 때도 올해 우리가 우승하면은 2년 3년 또 계속 우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감독도 이렇게 외쳤으니까 선수도 따라서 네, 이제부터 왕조 시대 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네, 사실 우승도 어렵지만 그렇죠. 이 왕조라는 건 사실 몇 배, 몇십 배 더 맞아요. 어려운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또 주목이 가고 있습니다. 네, 왕조를 열 수 있을지. 그러면 저희가 뭐 쉽게 왕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조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왕조의 정의는 과연 뭘까요? 어떻게 생각? 각자의 아마 생각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왕조란 뭘까요? 과연? 아무래도 뭐 프로스포츠는 좀 미국에서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보통 왕조라는 단어를 한창 또 많이 쓰기 시작한 그 시대가 90년대였어요. 그때 미국 프로농구 NBA 시카고 불스 왕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언론에서 시카고 불스를 두고 불스 다이너스티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당시 시카고 불스를 돌아보면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돌아온 해는 우승 못했지만 그 다음에 또 3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그래서 두 차례 이제 3핏을 하는데 이렇게 3년 연속 우승을 하는 팀을 두고 좀 왕조다. 네, 이런 좀 정의 아닌 정의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윤세호 기자가 생각하는 왕조는 3년 3번 연속은 해야 네. 된다. 최소한 3번 연속은 해야 된다. 와, 3번 연속 그거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지금 네. KBO 리그에서 3번 연속이 이제 4번, 4년 연속 우승이 해태 타이거즈 한 번, 삼성 라이온즈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는 3년 연속 우승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왕조 딱 하면 생각나는 거는 결국에는 해태 타이거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조 네. 왕조죠. 네. 원조 왕조. 83년부터 97년까지 15년 동안 9번을 우승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시즌이 없어요. 그 정도면은 뭐 그냥 혼자 했다고 봐야 돼요. 네. 프로 스포츠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예. 유희관 의원은 왕조 하면은 뭐 어떤 거가 왕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저는 뭐 조건이 있어야 이 두 된다? 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 한국 시리즈 진출을 시작으로 저는 기간 내 3회 이상
또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기간 중 좀 절반 이상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우승 사이의 간격이 3년 이내가 돼야지 좀 왕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야, 그거 두산 베어스 막 찾아보다가 맞춘 거 같아요. 누가요? 네? 유희관 아예 아닙니다. 왕조에 대해서 아세요? 아마 많이 봤어요. 아 오늘 왕관을 쓰고 왔어야 되는데 머리가 쓰고 왔네. 이미 거의 뭐 왕관이에요 지금. 오늘 왜 맞춰오신 거 아니에요? 더 세운 것 같은데 오늘. 네, 오늘 왕관 스타일로 네. 제가 머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 저희가 뭐 3년 연속 우승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야구만큼 연속 우승이 어려운 스포츠도 없는. 물론 모든 스포츠가 다 연속 우승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야구는 특히 더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왜 야구는 특히 더 어려운 걸까요? 우승팀과 꼴찌팀의 승률이 결국에는 3연전을 하면은 한 경기는 꼴찌팀이 이기는 게 야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죠. 네, 그냥 쉽게 딱 그러니까 아무리 전력 차이가 나도 야구에서는 최소한의 패전팀도 맞아요. 4는 가져간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잘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스포츠다. 그걸 야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야구 팬들 아마 저마다 생각하는 왕조의 기준 아마 다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LG 트윈스가 그 기준의 조합에 부합하는 왕조를 세울 수 있을지 오늘 세 분과 함께 그 주제로 한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조 왕조라고 인정한 팀은 바로 박용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태 타이거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약간의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왕조를 한번 저희가 두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왕조 하면은 어떤 팀 생각나세요?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팀 누가 있을까요? 두산 베어스 나오겠죠. 뭐 SK 와이번스, SK 기억나고요. 네, 또 삼성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삼성 같고. 라이온즈, 네, 삼성 현대도 라이온즈. 굉장히 강했었고. 현대도 그렇죠. 현대도 왕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4개 언급된 팀 가운데 SK, 삼성, 두산을 놓고 그 왕조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LG 트윈스는 그 조건에 부합한지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의 조건, LG는 왕조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삼성, 두산으로 보는 왕조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세 팀 모두 다 약간씩 좀 조건이라든가 특징이 좀 다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 우리 유희관 위원 나오셨으니까 왕조, 우리 유희관 위원이 생각하는 두산의 왕조의 특징? 일단 뭐 두산하면 이 화수분 야구에 화수분.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주전 선수들의 공백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얼굴들이 꾸준히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좀 메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워낙 또 두산 베어스는 이 선발진, 사실 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제 입으로 좀 말하긴 뭐하지만 그 판타스틱 포, 예, 굉장히 또 이 강력한 선발진을 보유한 게 계속해서 왕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김태형 감독님의 그런 리더십, 리더십도 한몫을 했고 그런 용병술 팀을 하나로 좀 이끈 게 두산 베어스가 왕조로 거듭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두산 왕조 시절의 판타스티포의 위험은 대단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오늘 언급하고 있는 세 팀 SK, 삼성과 두산이 다른 포인트는 바로 선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묘한 건 그 시점이 바로 2015년이 되겠는데 2015년이 144경기 체제로 바뀐 맞아요. 해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128경기 내에서는 SK 삼성처럼 불펜 야구가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불펜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시즌이 돼버린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수가 늘어난 것이 두산 왕조의 어떤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출발점은 역시 뭐 판타스티포가 되겠죠. 네, 뭐 그때만 해도 16시즌 팀 정규 시즌이 이 93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선수가 선발승으로 70승을 합니다. 뭐 니퍼트 대단하네요. 22승, 보호된 18승, 뭐 장원중, 유희관이 15승을 하면서 이 93승 중에 70승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경기를 했을 때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4명의 선수가 또 그 당시 NC와 이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네 선수가 선발로 나가서 29.1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맞아요. 예, 막았습니다. 그만큼 이 선발야구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계산이 서는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정도의 투수력이고 선발진이면은 감독의 용병술이 필요해요? 이거 조회수 잘 나오겠네. 이거 유튜브 새로 너튜브 개설했는데 이거. 아니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김태형 감독 리더십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막강한 선발진이 있다면은 과연 글쎄요 감독이 거기서 발휘하는 리더십이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감독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명으로 봤을 때는 굳이 감독님이 할 수 있나? 네. 요즘 저의 감독님입니다. 네. 이 네 명의 선수는 나가면 거의 그냥 6이닝, 7이닝, 8이닝을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로테이션이랑 체력 관리 해주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얘기의 포인트를 약간 바꿔서 뭐 앞선 왕조였던 삼성과 SK는 아시겠습니다만 불펜 야구였잖아요. 불펜 야구는 그야말로 불펜을 투입하는 시기, 불펜을 언제 교체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팀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불펜 야구는 확실히 좀 두산의 선발 야구와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뭐 SK 삼성이 아무래도 좀 불펜을 강한 불펜, 양적으로 좀 풍부한 불펜을 앞세워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일단 SK 왕조 시절로 좀 시간을 돌려보면은 그때 뭐 여왕벌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이드암 투수 정대현 선수가 있었는데 왜 여왕벌이냐면은 벌떼 야구니까. 그렇죠. 예, 불펜이 벌떼처럼 계속 나오니까 벌떼 야구를 하고 그 중에 왕이 정대현 선수니까 여왕벌이라는 별명이 붙었었고요. 당시에 물론 뭐 김광현 같은 강한 에이스도 있었지만 뭐 윤기련, 정우람, 이승호 또 스윙맨 역할을 했던 송은범 선수 같은 그런 강한 불펜 투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SK가 이제 2007년도에 첫 우승을 하는데 당시에 SK는 5회까지 앞선 경기에서 승률이 9할 오픈 1위였습니다. 엄청나네요. 야, 엄청나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여기 이보다 더 강한 불펜이 있었던데 이게 삼성이거든요. 진짜 네. 더 강하다고요? 11년부터 13년까지 이제 3핏 했을 때 네. 3연속 우승했을 때 마무리 투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오승환 선수인데 오승환 선수가 이 3년 동안 무려 세이브 숫자가 112개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오승환 선수가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또 마침 임창용 선수가 돌아와요. 그래서 마무리 계보가 자연스럽게 또 이어졌고 가장 저는 좀 다시는 안 나올 기록이라고 보여지는 게 2013년도인데요. 이때 삼성이 7회까지 앞선 경기 승률이 100%입니다. 62차례가 있었는데 다 이겼습니다. 네, 사실 뭐 다시 이런 불펜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마운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산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맞아요. 예. 네네. 그 SK 불펜과 이제 삼성의 불펜은 좀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요. 다르죠. 삼성은 진짜 어려웠어요. 네, 불펜 투수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다 공들이 너무 좋았고 약간 지고 들어가는 느낌 같은 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SK 불펜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정대현, 정우람 이런 투수들 공은 또 잘 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김성훈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매치업에 따라서 같은 투수를 계속 붙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보이면. 거의 경기를 가면 이제 중간에 선발 나가고 치면 거의 전병두였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치업을 보면서 뭐 3연전도 막 들어가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삼성은 너무 좋았다. 그리고 SK는 좀 깝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왕조 세계 왕조마다 비슷한 면도 있긴 하지만 약간 색깔이 다른 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로운 거는 이 세계 왕조 모두 좋은 포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그를 대표하는 국내를 대표하는 포수를 보유하고 있었는 SK는 박경환, 삼성은 진가병, 그리고 두산은 양의지가 있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왕조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포수들이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백업 포수들이 박경환은 정상호 포수가 있었고요. 진가병은 이지영 포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의지는 또 양의지 선수는 박세혁 포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어디 가도 주전 포수를 할 수 있는 포수들이 이제 백업 포수로 있었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포수 자리에서 뭔가 비는 경기들이 없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수는 뭐 전경기를 다 선발 출장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경기에서도 뭐 전혀 어떤 경기에 있어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을 지난 시즌 LG로 좀 엮어 보면은 박동원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LG가 전력이 완전히 이제 완성됐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박동원 선수가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작년을 좀 돌아보면은 시즌 초반에 마운드에 정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마운드 부분에서.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타격으로 이겨냈거든요. 다득점하는 야구로. 그때 이제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박동원 선수였고요. 5월에 또 MVP도 수상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박동원 선수가 여름 들어서 페이스가 좀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가장 또 중요한 가을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다시 또 살아났거든요. 결국에는 이 박동원 선수의 2차전 그 역전 홈런이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 시리즈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박동원 선수의 이 한 방으로 LG의 또 통합 우승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포수 얘기까지 해봤는데 사실 감독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왜 저를 보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뭐다 선배 감독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좀 되게 네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박경택 위원이 보는 김성건 감독, 류중일 감독, 김태형 감독 좀 다르죠?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르죠? 네, 예. 정말 다른데 사실 이제 유진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옛날 관중일인가 뭐 별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어떤 직접적인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텝까지도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잘 하질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어떤 좋은 선수들을 만나면 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사실 김태형 감독은 제가 이제 해보질 않았으니까 뭐 용병술이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엔 이제 김성근 감독 같은 스타일은 겪어보셨잖아요, 또. 그냥 매 경기 정말 매 경기 이기는 데만 100% 포커스를 맞추죠. 지금도 겪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날 그냥 그날 이기는 그 승리에 대한 어떤 갈망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진짜 팀 좋은 승률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3명의 감독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스타일은 다른데 공통점이 예. 있을까요, 과연? 공통점은 결국에는 올 시즌 우리가 우승하는데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에만 좀 포커스를 두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투수 쪽에서 조금 과부하 걸리는 투수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야,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석 단장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3가지를 네.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어떤 것에 되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3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일단은 뭐 또 우승을 하려면 전력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또 육성을 잘해야 되고 또 이 밑받침이 되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와 함께 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구단의 철학이 있어야 연속 철학이 우승과 있어야 된다. 왕조가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지 이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기둥이 단단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철학에 대한 시험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두산이 계속해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죠. 네. 그 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제 왕조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도 저는 분명히 이제 그 김태룡 단장의 역할이 정말 상당히 컸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예, 예. 예. 그 차명석 단장이 얘기한 전력 유지, 육성, 투자 이게 사실은 별개의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3가지는 다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 시점으로 봤을 때 LG 트윈스가 과연 왕조가 될 수 있을지 요 3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철학까지 봤을 때 왕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왕조를 점쳐볼 수 있는 2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왕조의 조건 LG는 왕조가 될 수 있을까? 2번째 포인트 바로 왕조의 3요소 전력 유지, 육성,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측면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것은 전력 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력 유지 측면에서 올 시즌 LG는 과연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지라기보다는 그냥 딱 액면만 놓고 보면은 이탈이 더 많았죠,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고우석 선수가 미국 진출을 했고, 뭐 지금 함덕주 선수도 빠져 있고, 또 이정용 선수도 군대를 갔고, 뭐 사실 지난해보다 뭔가 더 플러스적인 요인은 사실 그냥 이 지난해 조금 이제 처음으로 뭐 어떤 신민재 선수가 2루에서 주전을 했고 또 새로운 어떤 투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좀 경험을 쌓았다. 네, 뭐 이런 것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핵심 요원이 빠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우영 선수도 뭐 팔꿈치 뼈 조각술로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LG의 전력 이탈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켈리 선수 재계약, 연봉이 삭감이 돼서 재계약이 됐죠. 네. 그리고 임창규 선수 FA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켈리도 그렇고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과연 전력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선수 모두 평균 자책점이 사실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일선발로 이제 엔스도, 데리고 온 네, 엔스 엔스도. 선수도 사실 뭐 초반에 몇 경기 좋았는데 행자가 좀 얼마 높죠. 전 경기에서 네. 또 좀 많은 실점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아까 그 왕조의 조건 중에 뭐 또 하나는 결국 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불펜 어떤 야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발이 뭔가 무너지는 경기가 있는 어떤 선발진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LG 트윈스는 결국엔 지금 선발 쪽에서 계속 뭔가 무너지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운드 이게 지난해도 사실은 그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발진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약간은 좀 부족했던 아쉬운 부분을 메워줬던 것들이 사실 야수 네네. 파트가 아닌가 공격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공격 쪽은 그래도 전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뭐 김민성 선수가 이제 사인앤드 트레이드로 롯데로 가긴 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지금 야수진 특히 베스트 나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LG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올해 타격 지표도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팀 타율이라든지 뭐 득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기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좀 아무래도 좀 타선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보면 좀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 캠프부터 시범 경기 그리고 개막 뭐 첫 주까지도 1번에 박혜민, 2번에 홍창기 선수를 갖다가 지금 다시 둘이 자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오지환 선수의 타순도 내리고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 결국에는 연기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경기 치르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다. 예, 타선도 그렇지만 마운드도 그렇고 네네네. 다 만들어가면서 또 결국에는 경기하면서 시즌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시즌 얼마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막 기대가 막 들뜨고 막 이랬던 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라는 측면에 봤을 때 전력의 유지라는 측면에 봤을 때 아직 뭐 많은 경기가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 또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지 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뭐 결국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타선 쪽에서는 사실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있죠. 타선 쪽은 야수 쪽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야수들이 뭐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시즌 초반 그러니까 기대만큼 네. 뭔가가 LG가 성적이 안 나는 건 결국엔 지금 투수 쪽에서 어떤 대량 실점하는 경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경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타선은 그러니까 타선에서 좀 불안 요소라고 뭐 굳이 꼽자면은 어떤 이 탄탄한 주전 라인업에서 이제 부상 선수가 나오는 거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은 이 선수들이 부진해서 뭔가가 타선 쪽에 좀 흔들리는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유지 측면에서 LG 트윈스의 왕조의 가능성을 한번 판단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 뽑았던 육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LG 트윈스는 타팀에 비해서 굉장히 선충이 좀 두터운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선수층 하면은 사실 두산 야구잖아요. 두산 화수분 야구. 근데 화수분도 결국은 마르긴 마르더군요. 뭐 말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스카우트 팀이 김태련 당장의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아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고 한때 2차 드래프트를 했을 때 두산은 매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2군에 있는 젊은 유망주들이 항상 유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수분 야구가 굉장히 좀 나중에는 뭐 끊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또 이천에 있는 이 퓨처스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하기에 굉장히 그런 좋은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화수분 야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두산의 화수분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관님은? 저는 좀 이 주전이나 이군 선수나 퓨처스 선수나 이게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선수는 무조건 또 경기에 뛰는 그런 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퓨처스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1군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두산의 어떤 화수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는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뭐 선수 시절에도 그런 또 얘기들을 비교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해설위원 되고 여러 가지를 봤더니 결국엔 지금 LG 트윈스가 이제 그런 야구들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주전 라인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네. 것이 숙성론이었잖아요. 네, 그런 거죠. 충분히 그런 거죠. 숙성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설프게 준비돼서 오면은 사실 오래 걸려요. 네, 계속 실패 속에서 뭔가 성장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워낙 주전 라인업이 탄탄하다 보니까 올라올 때가 됐는데도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2군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자리가 빠졌을 때 그냥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바로 리그에서 어떤 탑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탑팀에 비해서 LG 트윈스는 육성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잘 된 팀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물론 외부 영입된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내부에서 성장을 해서 주전 라인업에 올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LG 트윈스의 육성 시스템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베스트 나인만 봐도 홍창기, 그럼요. 문보경, 문성주, 신민재 다 LG에서 신민재 선수 물론 2차 드래프트로 LG로 오긴 했지만 사실상 육성이 된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뭐 불펜도 보면은 뭐 유영찬, 박명근, 이지강 이 선수들도 다 지금 LG에서 큰 선수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아까 3대 조건도 있었지만 육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육성에 있어서는 LG가 뭐 한 10년 전에는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깨트렸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철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좀 LG의 과제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육성을 잘하고 있긴 한데 철학, 정말 선수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유형에 따라 다 다른 이 선수들을 그에 대한 철학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1군과 2군의 커뮤니케이션 뭔가 좀 뭐 단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좀 중간다리 역할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 좀 김범석 선수를 두고 인천에서도 좀 고민이 많았고 괴로움도 많이 느꼈더라고요. 인천 그래요? 코칭 스태프가.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연 작년에 화두가 됐던 건 김범석은 과연 포수냐 아니면 일루수냐 뭐 지명타자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1군이든 2군이든 방향을 하나 딱 잡으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혼선이 생기다 보니까 육성 계획은 계획대로 틀어지고 선수 또한 혼란을 겪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LG가 제대로 정립을 해서 정말 철학을 다져놔야 특급 유망주들이 좀 순조롭게 또 올라오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군 퓨처스 감독의 서영빈 감독이 네네네. 지난 스토브리그에 선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영빈 감독의 퓨처스에서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군요. 뭐 KT에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글쎄요 또 앞으로도 아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은 뭐 결국 성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왕조 시절에 기존 선수들과 적절한 FA로 영입을 해서 강팀을 만들었는데 LG 역시도 아주 적절한 투자를 이뤄냈고 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육성과 FA 투자가 사실은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뭐 FA 시장에서 절대적인 그 승리 요인, 잘 되는 요인은 S급 영입이라고 봐요. S급 애매한 영입이다. 그런 선수들보다 네. 어차피 큰 돈을 들이는 거 정말 확실한 선수, 정말 팀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영입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2017년도에 차우찬 선수, 그리고 18년도에 김현수 선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박혜민, 박동원 이런 선수들 그 같은 포지션에서 굉장히 상위권 티어에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굵직한 움직임을 보인 거 FA 시장에서 그게 결국엔 작년에 또 한국 시리즈 과정을 보면은 박동원, 박혜민 선수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LG가 굉장히 뭐 옳은 방향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S급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박혜민 선수, 박동원 선수가 이게 S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S급이 아니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 예, 필요한 선수를 그냥 이렇게 FA로 이제 영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그냥 좋은 선수가 나왔다고 그냥 덜컥 삽니다. 예. 근데 야, 이거 포지션 정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혜민과 박동원 선수는 아주 좋은 어떤 영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아까 저희가 그 선발진 LG 선발진이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A 영입해가지고 마운드로 채울 수 있을까요? LG가?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선수를 사는 FA 선수를 사는 투자는 어느 팀이든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특히나 뭐 어떤 선발 투수가 나왔다? 이건 뭐 10개 구단이 다 달려들 수 있는 거죠. 좋은 선발 투수가 나오면.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단연 계약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투수들은 사실 그 팀에서 FA 때까지 놔두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더 어떤 기술 투자? 기술 투자? 어떤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프론트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FA는 눈에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고 그 이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게 사실 뭐 어떤 세심하게 설명을 안 해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2군 시설에서 뭐 드라이브 라인에 어떤 시설을 만들고 뭘 했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결과가 나오려면 당장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이 약간 이게 필요하죠. 5년, 10년 그렇죠. 뭐 계속 걸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설득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래서 막 진행이 되다가도 엎어지는 일들도 상당히 좀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회사가 모든 회사가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요. 돈 쓰는 데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좀 제약도 사실은 있고 뭐 마음껏 쓰면야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네, 사실은 맞아요. 않은 그래서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천에 이제 두산 베어스 또 시설이 좋잖아요. 두산도 시설 굉장히 네. 좋죠. 그래서 LG도 이제 그런 시설들을 이제 챔피언스 파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분께서 이제 고위 뭐 관계자분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뭐 젊은 선수들이 계속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왜 선수가 안 나오냐고. 근데 그게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지나니까 이제는 막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왕조에 대한 기대, 2연패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LG 트윈스 팬들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출발이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만약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 좀 LG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선발 투수죠. 뭐 선발 투수인데 이 왕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선발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지금 선발진으로는 이 왕조 구축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팀의 전력의 반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 투수도 중요한데 이 엔스와 켈리 선수가 있는데 엔스 선수도 3경기에 2승을 했는데 ERA가 지금 5.06이에요. 16이닝에 19피안타, 피안타율 2할 9푼 1리로 뭔가 1선발다운 그런 압도적인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켈리 선수도 뭐 5년 연속 10승은 했지만 점점 이제 이 노세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기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KBO 타자들도 눈에 익숙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 투수 2명도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 투수만 중요하냐 이 국내 선발진의 또 중요성도 그럼요. 말할 수가 없는데 지난 시즌 또 14승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임창규 선수가 올 시즌 지금 3경기에서 2패 ERA가 7.36이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뭐 시작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최현태 선수도 뭐 3경기에 ERA가 5.28. 뭐 손주영 선수도 아직까지는 풀타임 선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5명의 선수로 뭔가 왕조 구축을 하기에는 LG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차명석 단장이 꼽은 왕조의 조건 아마 3가지 정도를 통해서 LG의 어떤 왕조의 가능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좀 유희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LG는 왕조가 될 수 있을까? OX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왕조가 될 수 있을까? OX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LG는 왕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O. 윤세호 기자는 가능하다. 네. 유희관 의원은 네. 어렵다. 이건 약간 LG 부심이 약간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냉정하게 판단한 거 맞습니까? 저는 원래 냉정한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아, 가능하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 이러면 뭔가 제가 두산 출신이라 뭔가 X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유희관 의원이 그 선발 투수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선발 투수 갖고 왕조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계속 LG는 뎁스 하잖아요. 결국에는 두산 베어스가 왕조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저는 유희관 의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팀에서 기대하는 신인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죠, 어떤 맞죠. 누군가가 팀에서 막 육성을 계속 해가지고 큰 선수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갑툭튀라 그러나요? 예. 그냥 튀어나와서 제가 그 경기 있었습니다. 네. 리퍼트 선수가 못 나와가지고 맞아요. 선발 등판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LG전이었잖아요. 네. 기자실에서 맞아요. 봤었는데, 네. 네, 그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말 몇 년 연속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발 투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LG 트윈스도 사실 그런 선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뎁스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예. 그 퓨처스 리그에서도 사실 좋은 투수들 많이 있어요. 그런 편으로 봤을 때 충분히 네. 가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선수, 유이간 같은 선수가 유이간 선수 같은 선수가 한 명만 튀어나와 준다면 저는 뭐 왕조 구축 가능할 가능하다.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달라진 환경을 좀 꼽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셀러리 캡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야구계에 슈퍼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삼성이 예전에 심정 선수와 박진만 선수 FA 최대어 맞아요. 두 명을 같이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산 왕조도 장원준 선수를 FA로 데려오면서 맞아요. 그때 이제 데려오자마자 우승을 했고 왕조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강한 팀이 정말 S급 선수를 더 보태가지고 정말 더 강해지는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거든요. 게다가 물론 이 셀러리 캡 제도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각 구단별 팀 연봉 구조를 보면은 네네. 거의 뭐 8팀 정도가 다 차 있어요. 다 빡빡하죠, 기준선에.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 팀이 뭐 정말 구단주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 부어가지고 FA 다 잡아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셀러리 캡을 두고 LG도 고민이 많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LG가 한 번 더 우승하는 데 있어서 두 번 더 우승하는 데 있어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유희관 의원은 뭐 마지막으로 X에 대한 저는 뭐 LG가 왕조로 가는 길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향후 몇 년간은 저는 계속 강팀으로는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유희관 의원이랑 사실 같은 의견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강팀인 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과연 왕조 구축까지는 가능할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OX 그냥 2대2 동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조의 조건, LG는 왕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참견을 함께 해봤습니다. 과연 올 시즌 LG가 왕조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토록 염원했던 우승 이후에 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겨울 흘렸을 땀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지난 가을의 꿈이 올가을 현실이 돼서 전설로 남을 수 있을지 야참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구의 참견이 요즘에 좀 잘 되다 보니까 이 너튜브에서 독립 채널로 따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유희관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서울의 윤세호 기자와 함께 참견을 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해